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내일은 FOMC 결과 그리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전략적 투자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뚜렷한 상승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좀 아쉬운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가 끝나고 시장 색깔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절성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 출연했을 때 한국 시장의 계절성이 10월, 11월이 되면 그 한 해 YTD로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좀 빠지고 안 좋았던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반도체 주식이 하락하고 뭐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주식시장의 하락이 당시의 하락이 손절매성 하락이 아니라 차익 실현성 하락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12월에는 어떤 계절성이 있냐면요. 그 한 해 YTD로 주가가 좋았던 종목들이 10월, 11월에 빠지다가 12월에는 또 반등을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들어 최근까지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조선, 방산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게 그런 흐름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재 코스피가 이제 11월 3일 날 기록했던 4,220선 아직 거기는 회복은 못했지만 11월에 한 4.4% 빠져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한 5.5% 상승하면서 현재 4,100선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은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아마 뭐 25bp 정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뭐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연달아 3번, 4번 연속으로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경제가 예를 들어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도 내년에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업이익이 추가로 개선될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11월을 저점으로 12월, 내년 1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시장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급도 봐야겠죠.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12월과 1월장에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거길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뭐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주식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올해 12월, 내년 1월에 국내 이제 기관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그 돈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을 뭐 세게 견인한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지지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고객분들도 만나고 기관 고객분들도 만나는데 올해 코스피가 뭐 11월까지 한 64% 정도 상승했는데 이 랠리를 잘 놓친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관련된 돈들이 12월, 내년 1월에 걸쳐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텐데 그 금액 자체가 적지는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밤 FOMC에서 예를 들어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잠깐 이제 순매수로 된 게 실망 때문에 또 단기간은 매도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번 FOMC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진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길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도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월별로 등락은 있을지언정 외국인 순매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를 살펴보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큽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투톱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의 이익,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로 진입해도 돼요? 예, 물론입니다. 투톱 모두. 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9월 초부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단기간에 랠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의 기울기가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이고 그 내년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이 신규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좀 특히 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이유는 네. 2주 전에 출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이 엔비디아의 GPU의 그 경제적인 대안인 독자적으로 개발한 TPU라는 걸 내세워서 현존 최고의 LLM이라고 할 수 있는 제미나이 3.0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구글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T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토큰당 처리 비용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가장 낮은 그런 기업으로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기업, 아마존 같은 기업이 야 우리도 그거 쓸래, 우리도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TPU를 쓰더라도 그 HBM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HBM을 또 추가로 더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버블이라고 얘기할 때는 들어간 돈은 많은데 나오는 건 별로 없어. 효율이 낮아. 이런 네.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건데 그 좀 더 경제적인 대안인 TPU를 쓰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적은 거니까, 즉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효율은 높아지는 거고, 따라서 AI 버블 논란도 당장 생각 안 하고 좀 더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이클이 좀 더 지속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라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호실적이 나온다면 엔비디아 밸류체인이죠. 국내 반도체 소부장단에게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오라클이 여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 20-30%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후속 뉴스가 없으니까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해서 그때의 주가로 다시 와 있는데요. 오라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체로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이런 걸 접목해서 고객들이 이 데이터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이번 3분기 실적은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봤을 때 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그건 기업 고객들의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같은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두루두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라클의 실적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섹터별로 진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2차 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삼성 SDI ESS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해졌고 최근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가 부각을 받으면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업황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자력이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든 가리지 않고 전력을 수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는 그 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ESS로 그 남아돌 때의 전력을 보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S에 대한 필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분명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 매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나 조선 방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차 전지 업종의 그 상대적 매력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제 밸류션 부담은 약간은 있는 편이라서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에 비해서 상대적 매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때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싣지는 않으시고 적당히 실어서 약간은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을 좀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만 너무나 많은 비중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올해 내내 참 부진했던 섹터가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비롯해 오히려 현대차는 최근에 로봇 관련 이슈로 좀 시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로봇 관련 말고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저는 그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동차,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없어졌고 그런 것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환율은 또 높아져서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싸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빠질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글로벌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그런 자동차 뭐 잘 만들고 해도 자율주행에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결국 도태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해서 멀티플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그 테슬라나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이 자율주행에서 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뭐 도요타, 현대차, 뭐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하게 다 이렇게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전기차도 잘 만들지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다 잘 만드는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아직 그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불확실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현대차의 자율주행을 책임지고 있는 송창현 사장이 사임을 했어요. 네. 사임을 했고 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던 포티투닷이라는 자율주행 업체가 있고 거기 관련돼서 지난 주말에 유튜브에 자율주행 관련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것만 봐서는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파악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 그룹이 이번 3월에 플레오스 OS라는 거 발표하면서 그때 이번 3월에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방향을 테슬라처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네. 송창현 사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룰 베이스 방식의 다른 방식을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현재는 좀 안개 속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뭐 앵커님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FSD 관련 주행 영상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네. 한국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부산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부산에서 운전했는데 부산이 사실 운전 환경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FSD가 부산에서 굉장히 운행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현대차 그룹 경영진들의 위기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2009년에 KT가 아이폰을 도입하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관련돼서 느꼈을 불안감 같은 거를 현대차도 그대로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좀 자율주행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이제 리레이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좋아질 것이다. 밸류가 너무 낮은 상황이죠. 네.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끝으로 지금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시장에서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런 대형주가 많이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 개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많이 안 올라서 아직도 싼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또 이익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광고 업종이라고 생각을 광고요? 해요. 왜냐하면 광고 업종은 경기 굉장히 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들이 경기가 의미 있게 올라와야지만 그때서 확신을 갖고 광고 집행 예산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SBS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돈 풀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SBS 주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쌓이면서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서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때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SBS 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 올해 주식시장이 좋았지만 광고 업종은 재미가 없었고 근데 내년에는 내수 경기도 좋아지면서 광고 업종이 그렇게 뒤늦게 주가로 올라가면서 캐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에는 광고 업종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김홍범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